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전공 수업 체험에서 수학 쪽을 발표하게 된 수리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네, 제목에도 있는 것처럼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 속에서 어떤 수학이 숨어 있는지, 그 중에서도 특히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미분 방정식이 어떻게 숨어 있는지, 어떤 거를 관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수학적인 내용을 처음에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미분방정식이라는 단어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미분방정식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뒤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 속에 수학이 어떻게 숨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미분방정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적어도 미적분을 조금은 아시고 계시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미분이나 적분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은 그냥 가볍게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일러 상수 2라는 게 있죠. 오일러 상수 2에 2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를 생각하면 이 함수를 미분했을 때는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려고 하는 질문은 도함수, 우리가 미분한 함수를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걸 미분한 함수를 도함수라고 부르는데 이 도함수랑 원래 함수가 같아지는 함수를 하나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죠. 다항함수부터 시작을 해서 삼각함수라든지 로그함수, 지수함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항함수를 생각하면 다항함수는 미분을 했을 때 차수가 하나 줄어들게 되니까 원래 함수랑 절대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상수함수나 이런 거를 제외하면은 이런 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서 다항함수에서는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보다가 결국 찾아낸 것은 아까 말씀드린 오일러 상수 2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질문을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다음과 같이 어떤 함수를 미분했을 때 미분한 거를 우리가 오른쪽 위에다가 이렇게 점 하나를 찍어서 표시를 하는데 y'은 y를 만족하는 함수를 하나 찾아보는 것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함수들을 포함한 방정식들을 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좀 더 엄밀하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는 어떤 방정식인데 어떤 도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을 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방정식이라는 단어는 2차 방정식이라든지 연립 방정식 이런 곳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미분이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 그래서 어떤 함수를 미분한 것을 도함수라고 부르니까 이런 도함수를 포함한 방정식을 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더 나아가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질문은 y'은 y를 만족하는 함수가 아까 말씀드린 2의 x제곱 이거 하나밖에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방정식을 생각할 때 해가 몇 개 있는지 2차 방정식을 예로 들면은 2개가 있고 1차 방정식은 3개가 있고 3차 방정식도 3개가 있습니다. 해를 실수 범위에서 찾는 거 말고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하면은 일반적으로 n차 방정식은 n개의 근을 갖는다고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 미분 방정식에서도 이 간단해 보이는 미분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함수가 아까 말씀드린 2의 x제곱 하나밖에 없는지 다른 게 있다면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관찰을 해보니까 2의 x제곱 앞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한 거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2의 x제곱 아니면은 3 곱하기 2의 x제곱 4 곱하기 2의 x제곱 아니면은 음수를 곱해도 이러한 함수들이 전부 다 y'은 y 그러니까 이 함수들을 미분했을 때 여전히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과감하게 좀 더 이것을 일반화해서 얘기를 하면은 2의 x제곱 앞에다가 어떤 숫자를 하나 곱한 것들은 모두 다 해가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하나 하고 싶은 얘기는 해를 우리가 많이 찾았는데 정말 이거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예로 들면은
뭐 x제곱 마이너스 1은 0 같은 2차 방정식을 생각하면 x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 있죠. 근데 정말로 1이랑 마이너스 1 말고는 그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숫자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서는 해가 1이랑 마이너스 1로 이 1이랑 마이너스 1밖에 없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분 방정식에서도 똑같이 아까 우리가 찾은 어떤 숫자 곱하기 2의 x제곱 말고 다른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복잡한 얘기긴 하지만 이 미분 방정식의 양변을 어떤 y로 나눈 다음에 양변을 이렇게 복잡하게 적분을 하면은 미분 방정식의 해가 정말로 우리가 찾은 이 꼴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상수 곱하기 2의 x제곱 꼴밖에 없다는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은 우리가 지금 미분 방정식의 해를 하나 찾았고 해가 이런 꼴밖에 없다는 걸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미분 방정식을 풀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정식을 풀 때에도 만족하는 해를 다 찾으면은 이제 다 풀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미분 방정식에서도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함수들을 모두 다 찾으면은 미분 방정식을 풀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소개한 y'은 y라는 거 말고 이제 조금 더 어려운 y'은 2y라는 미분 방정식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도함수가 원래 함수의 2배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게 얘도 어쨌든 미분하면은 자기 자신의 형태가 유지가 되는데 대신에 어떤 숫자배, 그러니까 이 2배만큼 차이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조금 관찰을 해보면은 아까는 상수 곱하기 2의 x제곱이었는데 여기서는 상수 곱하기 2의 2x 제곱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를 미분하면은 지수에 있던 이 2가 앞으로 나와서 딱 2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아까 소개한 y'은 y라든지 뭐 y'은 2y 이런 것처럼 미분이 한 번 된 도함수 우리가 1개 도함수라고 부르죠. 이런 1개 도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미분이 제일 많이 되어 있는 게 1개 도함수라면 우리가 이 미분 방정식의 이름을 1개 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x의 차수가 1인 거를 얘기를 하고 2차 방정식은 x의 차수가 제일 높은 게 2차면은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3차 방정식은 x의 차수가 제일 높은 게 x 세제곱이면은 3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여기서도 미분이 제일 많이 되어 있는 게 한 번, 그러니까 1개 도함수만 포함하고 있으면은 1개 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을 공부할 때에도 가장 처음에 배웠던 게 1차 방정식이었죠. 그래서 1차 방정식을 먼저 배우고 난 뒤에 2차 방정식을 배웠으니까 우리도 지금 1개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 알았으니까 2개 미분 방정식에서도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예로 아까는 1개 도함수를 생각해서 1개 도함수가 원래의 함수랑 같아지는 상황을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2개 도함수가 원래의 함수랑 같아지는 상황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 1개 도함수가 원래 함수랑 같아진다라는 얘기는 미분을 했을 때도 똑같아진다는 얘기니까 2개 도함수가 1개 도함수랑 같아지겠죠. 그래서 아까 찾은 2의 x제곱도 이 2개 도함수가 원래 함수랑 같아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밖에 없는지 또 물어봐야죠. 우리가 방정식을 생각할 때에는 있는 해들을 전부 다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을 풀 때에도 x는 1 하나 찾고 다 찾았다고 얘기를 하면은 안 되는 것처럼 다른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해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 이런 미분 방정식을 공부를 할 때에도 어떤 함수가 더 남아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2의 2x 제곱을 생각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2의 ax 제곱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미분하면은 지수에 있던 a가 앞으로 나오고 한 번 더 미분하면은 a가 한 번 더 나오니까 y를 두 번 미분하면은 a제곱 곱하기 2의 ax 제곱이 되니까 이게 도함수가 원래 함수랑 같아지려면은 a제곱은 1을 만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a제곱은 1을 만족하는 게 a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러한 2의 x제곱 꼴 중에서는 2의 x제곱이랑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았던 거는 우리가 말로 얘기를 했던 게 뭐였냐면 이계도 함수랑 어떤 함수를 두 번 미분했을 때 자기 자신이랑 같아지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추측을 해서
찾아보니까 2의 x제곱이랑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로 얘기했던 거를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y를 두 번 미분한 게 우리가 y2' 이렇게 점을 두 개 찍어서 표현을 하죠. 그래서 y2'이 y가 되는 이 함수를 찾는 문제를 생각을 한 거고, 이거에 대한 답으로 2의 x제곱이랑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또 비슷한 질문인데, y 어떤 함수를 두 번 미분한 게 원래 함수의 음수배가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또 우리가 무슨 관찰을 해보려고 하냐면, 우리가 삼각함수를 알고 있는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같은 애들을 우리가 삼각함수라고 부르는데, 삼각함수의 미분을 잠깐 떠올려 본다면 사인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되고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인 x를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되고, 마찬가지로 코사인 x도 두 번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를 두 번 미분한 거랑 원래 함수랑 비교를 했을 때 딱 마이너스만큼 차이가 나는, 부호 차이만 나는 이러한 질문을 생각해 본다면 사인 x랑 코사인 x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어떤 미분 방정식을 풀 때, 뭐 미분 방정식이든 뭐 여러 가지 방정식을 풀 때에는 해를 전부 다 찾아줘야 되죠. 그래서 다 찾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사인 x랑 코사인 x 두 개를 찾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또 이거밖에 없는지, 이거 말고 어떤 다른 이상한 함수가 있어서 우연히 y2'은 마이너스 y를 만족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질문을 생각해야 되니까 이거를 종합해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공부할 때 어떤 질문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내가 공부를 할 때 스스로 계속 질문을 해 나가면서 내가 뭘 공부를 하려고 하는지, 어떤 걸 향해 공부를 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질문으로는 다음에 세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거는 해가 존재하는지,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에도 해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뭐 2차 방정식을 예로 들면 우리가 뭐 판별식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서, 뭐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을 갖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은 뭐 실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해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을 생각해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해가 이거밖에 없는지, 우리가 해가 존재한다고 해서 뭐 한두 개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해가 정말로 이거밖에 없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은 해가 진짜 전체 모두 다 찾은 건지, 그러니까 해가 유일한지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룬 이 미분 방정식들의 예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y 프라임은 y, 그러니까 도함수랑 일개 도함수랑 자기 자신이 같아지는 이런 미분 방정식의 해가 2의 x제곱 꼴로 유일하게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이개 도함수가 자기 자신과 같아지는 거는 이런 꼴로 우리가 유일하게 존재한다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실제로 이걸로 유일하게 존재를 합니다. 또 y2'은 마이너스 y, 그러니까 이개 도함수랑 원래 함수랑 딱 부호 차이만큼 나는 이런 미분 방정식을 생각해 보면 아까 우리가 찾은 이 사인이랑 코사인, 얘네가 사실 다 찾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이렇게 좀 간단해 보이는 이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어떤 얘기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지금 손으로 다 계산을 했죠.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나 뭐 3차 방정식 같은 것도 손으로 풀 수 있는 몇 가지 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은 우리가 근해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을 잘 인수분해를 굳이 하지 않아도 근해 공식을 알고 있다라는 얘기는 개수들을 이렇게 뭐 A, B, C를 알고 있으면은 딱 대입해서 근을 찾을 수가 있죠. 근데 2차 방정식에서 3차 방정식으로만 올라가도 해를 정확하게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니까 뭐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뭐 x는 1이 있고 또 어떤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있을 텐데, 이제 개수를 엄청 복잡하게 준다면은 그러니까 해를 손으로 구하는 거는 되게 힘듭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풀었던 예제들은 그 인수분해가 잘 돼서 뭐 조립제법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인수분해를 잘 하고 나면은 해를 딱 뭐 2, 3, 5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손으로 풀었던 것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수들, 뭐 다항함수, 지수함수, 뭐 삼각함수 이런 것들이 안 나오는, 그러니까 해로 그런 것들이 아닌 어떤 미분 방정식도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런 해를 정확하게 구할 수 없는 미분 방정식이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밑에 복잡하게 쓴 y''은 sin y 곱하기 1 sin y, 딱 봐도 엄청 복잡해 보이니까 우리가 이런 거는 손으로 풀 수 있다고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손으로 해를 구할 수가 없다면은 우리가 뭐 아무 얘기도 못하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잘 그려서 해의 값이 대충 얼마인지를 알 수 있죠. 아마 중간값 정리 이런 거를 이용을 하면은 해가 대충 어떤 구간 안에 있는지 정도를 알 수가 있고 점점점 더 정교하게 그 숫자들을 잡아내면은 해를 뭐 거의 찾을 수 있습니다. 근사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비슷하게 근사적으로 해를 구하고자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주로 우리는 컴퓨터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손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해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해요. 해가 정확하게 어떤 함수다, 어떤 뭐 복잡한 함수로 표현이 되더라도 그런 걸 모르는 상황이더라도 해 그래프만 그려낼 줄 알면은 뭐 거의 다 풀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질문은 미분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그 해를 정확하게 구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손으로 잘 안 풀리는 경우에도 해 그래프를 잘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해의 움직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결국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저 위에 복잡하게 생긴 이 y' sin y 이런 것도 y는 뭐 몇 x 이런 뭐 y는 fx 꼴로 어떤 함수로 표현이 잘 된다면 그 함수의 그래프만 잘 그릴 줄 알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리려고 하냐면, 그래서 간단한 예제를 보면 우리가 y가 어떤 0보다 큰 양수값만을 갖는 함수가 이런 미분 방정식을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y'은 -y라는 이런 미분 방정식을 생각하면 아까 했던 얘기에 의해서 y는 어떤 상수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한을 알고 있다면은 이 2의 마이너스 x제곱에서 x를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수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질문은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복잡하게 풀어내지 않아도 이 y가 0으로 간다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작업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처음에 y는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y'은 처음에 0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생각했을 때 어떤 미분한 값이 도함수가 0보다 작으면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0보다 큰 점에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감소를 합니다. 근데 y는 어쨌든 0보다 큰 곳에서 출발했으니까 조금 감소해도 여전히 양수가 되고, 계속 양수가 된다면 계속 감소할 테니까 어디까지 얘가 감소를 할 거냐면 0에 도달할 때까지는 계속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결국은 0으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미분 방정식을 손으로 직접 풀어서 어떤 이 함수의 그래프, 어떤 얘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알 수도 있었는데, 얘를 직접 풀지 않아도 우리가 y'이 0보다 작으면 감소한다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얘가 0으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컴퓨터 프로그램,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셨으면은 뭐 C라든지 뭐 C++, 아니면 뭐 파이썬, 뭐 매틀랩 이런 것들을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걸 뭐 이렇게 수치 해석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또 뭐 방정식의 해를 찾기도 하고, 뭐 복잡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도 하고, 아마 뭐 지오지브라 같은 프로그램을 혹시 고등학교 지금 다니면서 써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은 컴퓨터는 보통은 연속적인 값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1, 2, 3 이렇게 띄엄띄엄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변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1.01, 1.02 이렇게 단계를, 그러니까 보폭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보폭을 아주 작게 해서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
연속적인 값을 받아들이지는 못하니까 우리가 얘를 이산화해서, 그러니까 얘를 띄엄띄엄 어게끔 이렇게 쪼개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질문은 미분을 어떻게 이산화할 건지, 그러니까 미분이 우리가 고등학교 지금 배우고 있는 도함수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어떤 극한으로 주어져 있죠. 어떤 h라는 엄청 작은 값이 있어서 어떤 y에서 x에서 h만큼 조금 떨어졌을 때랑 원래 거의 차이를 h만큼 나눠주고 그 h 그 보폭이 엄청 작은 상황이면은 우리가 미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도함수의 정의를 말로 좀 표현을 해보면은 미분한 거랑 우변에 나와 있는 이 분수랑 비교를 해보면은 h가 엄청 작으면은 이 두 개의 값은 매우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오른쪽에서 h를 0으로 가는 극한을 생각해서 왼쪽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h에 의존하는 이 값이 h가 충분히 작으면은 왼쪽이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러한 간단한 미분방 정식을 생각을 했을 때 좌변에 나와 있는 y''을 어떤 걸로 바꾸려고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도함수의 극한에 나와 있던 이 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얘를 좀 우변으로 넘겨서 계산을 해보면은 결국 y의 x 플러스 h, 그러니까 우리가 x에서 출발할 건데,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니까 얘를 뭐 y 0에서의 함수값 찾고 1에서의 함수값 찾고 2에서의 함수값 찾고 이런 식으로 점들을 계속 찍어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부드럽게 연결을 해주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것처럼 여기서도 x에서 출발해서 h만큼 조금 옆으로 갔을 때의 함수값은 원래 yx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해주는 것만큼 해서 점을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yx를 이용을 해서 yx 플러스 h 값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수열의 점화식이랑 비슷하죠. 수열의 점화식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첫 번째 항을 알고 있고 어떤 점화식, 어떤 관계식을 알고 있으면 두 번째 항을 알 수가 있고 또 두 번째 항을 이용해서 세 번째 항을 알 수 있고 세 번째 항을 이용해서 네 번째 항을 알 수 있고 단계적으로 알아낼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도 이런 거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함수값이 1이라고 한다면 1이라고 하고 h, 우리가 이 보폭을 0.1이라고 한다면 y 0.1에서의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y 0.1에서의 값은 요 h에다가 0.1을 넣어주면은 1.1 곱하기 y 0, 그래서 1.1이 되고 비슷하게 계속 찾아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전부 다 찍어서 그려보면은 우리가 yx의 이 y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 미분방정식의 해를 거의 찾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미분방정식을 풀어서 함수가 뭐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프는 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미분방정식에서 어떤 초기 조건, 그러니까 처음에 어디서 출발했는지, 그러니까 점화식으로 예를 들면 초항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초항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수열의 점화식도 되게 많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뭐 등비급수 같은 거를 생각을 해도, 등비수열 같은 거를 생각을 해도 만약에 처음 항, 초항, 첫 번째 항이 0이라면 공비가 얼마든지 간에 계속 0이라는 수열이 나오죠. 이런 것처럼 첫 번째 항이 어디서 출발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그걸 우리가 특별히 초기 조건이라고 부르고, 이 미분방정식에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는 이 미분방정식을 초기값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기값 문제는 우리가 이 어떤 함수가 뭔지에 따라서 뭐 되게 상황이 많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함수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여러 가지 함수들 있죠. 뭐 삼각함수, 다항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뭐 이런 애들 전부 다 좋은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뭐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미분이 어느 정도 되는 함수들이라면은 이 미분방정식의 해는 유일하게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해가 존재하냐, 유일하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뭐 그 얘기가 어떤 상황에서는 해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내포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앞으로 소개하는 미분 방정식들은 모두 해가
잘 존재하니까 앞으로는 해가 언제 유일하게 존재하는지, 해가 정말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우리 주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 속에서 어떤 미분방정식들이 등장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리학적인 현상이라든지 뉴턴이 발견했던 사과가 나무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현상, 그리고 지금 감염병이 퍼져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모델링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모델을 찾아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물리학적인 현상이라든지 생물학적인 현상을 수학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모델링이라고 하고, 모델링을 할 때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수학 중에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을 해서 모델링을 하는데, 그 중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미분방정식을 이용한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을 우리가 이 미분방정식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상이 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해석을 얘기해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과가 나무에서 왜 떨어졌는지, 지구가 태양 주위를 어떻게 잘 돌고 있는지, 그러니까 궤도 바깥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잘 돌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기도 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미래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진다면은 몇 초 뒤에 떨어질 건지,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공전하고 있는데 얘가 얼마나 계속 공전할 수 있을지, 혹시 궤도 바깥을 벗어나지는 않을지, 옛날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를 좀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분방정식이 그때 또 많이 연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진짜로 이 명왕 그 바깥에 있던 해성이 지구로 충돌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데에도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시간이랑 많이 연관이 되어 있죠. 사과가 몇 초 뒤에 바닥에 떨어질 건지, 이런 것들, 전염병을 생각을 해도 이 전염병이 언제 종식이 될 건지, 우리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미분방정식을 시간에 대한 함수로, 그러니까 미분방정식의 해가 어떤 시간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주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자연 현상들을 소개하도록 할 텐데, 이거는 그 박테리아들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있는 이런 그림인데, 박테들이 이 지금 옆에 보이는 이 지렁이 같이 생긴 것들이 다 작은 박테리아들인데, 얘네가 지금 한 곳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한 곳으로 모이고 있는 이유는 여기서 먹이가 있다라는 거를, 이 화학 신호를 감지해서 이 먹이가 있다라는 이 신호가 어떤 이렇게 퍼져 나가는데, 이 박테리아들이 냄새를 맡고 한 곳으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징그러워 보일 수 있겠지만 그 하늘에 있는 새들입니다. 그 새들이 무리지어서, 우리가 철새들이 이 철만 되면은 움직여서 다니고 있죠. 그래서 이 작은 것들이 다 새들인데, 새들이 이렇게 무리지어 이동하는 현상도 우리가 주변에서 잘 관찰할 수가 있고, 또 이것도 어떤 호수에서 이제 관찰한 동영상인데, 여기서도 새가 아까는 서로 다른 두 그룹처럼 보였는데 막 이렇게 섞여서 움직이기도 하고 어떤 모양을 이뤄가면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거는 지금은 이제 반딧불이들이 잘 안 보이는데, 반딧불이들이 지금 서로 여러 마리들이 서로 깜빡이는 주기가 점점 일치해지고 있는데, 얘네들도 반딧불이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옆에 있는 애가 좀 더 빨리 깜빡거리고 있으면은 옆에 있던 애가 좀 느리게 깜빡거리고 있었던 게 그 깜빡이는 속도를 조절해서 같이 깜빡이기도 하고, 이거는 저번 평창 올림픽 때 볼 수 있었던 그 동영상인데, 하나하나 이 드론들이 아까는 오륜기 모양이었는데 얘네들이 점점 변화를 해서 여러 가지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아마 눈송이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여러 가지 모양들을, 이 드론들을 우리가 다 조절을 해서 제어를 해서 첫 번째 드론은 어디로 가라, 두 번째 드론은 어디로 가라, 이런 식으로 다 모든 드론에 명령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이런 다양한 모양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컬링하는 모양인 것 같고,
스키 점프라든지 뭐 하키 뭐 여러 가지 이 수호랑 이런 모양들도 여러 가지 패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을 관찰할 수가 있었는데 이러한 방금 관찰한 것들을 어떻게 수학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로지스틱 인구 모델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고 감소를 하는데 얘네가 어떤 법칙을 만족하면서 인구수가 줄어들고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모델인데 이거 P라는 함수를 어떤 시간 T에서의 인구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인구수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선은 현재 인구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구수가 더 빨리 늘어나겠죠. 근데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지만은 않겠죠. 우리도 지금 인구수가 몇십억 정도인데 얘가 이 인구수가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고 어느 순간에는 더 늘어나진 않겠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싸우기도 하고 식량이 부족해지기도 해서 인구수가 더디게 증가하거나 그러니까 증가하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아니면은 인구수가 감소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만족하는 방정식을 찾아보면은 이러한 미분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분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 이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로지스틱 인구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여기서는 우리가 이 미분 방정식이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해를 직접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찾을 수가 있냐면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찾아봤더니 우리가 딱 이 지수함수가 들어가 있는 이 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로지스틱 인구 모델의 해를 로지스틱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로지스틱 곡선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로지스틱 곡선을 잘 보면은 처음에는 계속 증가하기 시작하다가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변곡점을 지나면은 더 증가하는 속도가 좀 더 더디게 돼서 결국에는 어떤 숫자로 이렇게 수렴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구수랑 좀 비슷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구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인구수가 점점 좀 더디게 증가하기 시작해서 지금 어느 정도의 일정한 인구수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로지스틱 곡선은 우리가 지금 인구 모델을 잘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포식자, 피식자 모델인데 포식자 먹이 모델이라고 부르고 좀 더 일반적으로는 로트카 볼테라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먹이의 예로 토끼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피식자로 토끼를 생각하고 포식자로 여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은 피식자랑 포식자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얘네들이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지 얘네들의 인구수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토끼의 개체수는 우선은 토끼가 많으면 많을수록 얘네들끼리 서로 단합도 하고 서로 이렇게 모여서 살고 외부의 위험한 요인으로부터 도망치기도 하고 보호를 해나가면서 생활을 할 테니까 토끼는 얘네들끼리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이 증가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 한편 여우의 개체수가 많아지면은 더 많은 토끼들을 잡아먹을 테니까 토끼의 숫자는 줄어든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여우의 숫자를 얘기를 하면은 여우는 어떻게 보면은 포식자니까 얘네들끼리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 싸우고 서로 잡아먹기도 하고 그럴 거기 때문에 여우의 숫자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우의 숫자가 많아지면은 좀 여우의 숫자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내 보려고 해요. 아까 로지스틱 인구 모델에서도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는 식을 세웠던 것처럼 여기서도 식을 잘 세워보면은 이런 미분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의 형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우리가 관찰하는 현상들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잘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해 보이죠. 우리가 우변에 있는 식을 보면 x 빼기 xy 정도니까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이거의 정확한 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간단해 보이는 방정식이어도 우리가 정확하게 풀 수가 없으니까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아까 말씀드린 수치 해석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잘 근사를 하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식자와 피식자, 그러니까 토끼랑 여우의 숫자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토끼가 점점 많아지다가 그러면은 뭐 여우도 좀 많아지겠죠. 왜냐면 뭐 먹이를 잘 먹고 자랐으니까 더 많이 인구수가 그 여우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여우의 숫자가 또 너무 많아지면은 걔네들끼리 싸울 테니까 또 줄어들 거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변한다고 예측을 할 수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주기적인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마 SIR 모델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보셔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감염병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이 뭐 어떻게 전파를 할 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뭐 언제 종식이 될 건지를 예측하는 모델인데,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은 SIR 이 인구를 이 세 가지 군으로 나눕니다. 세 분류로 나누는데, 첫 번째로는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 감염이 안 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감염시키는 이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 감염이 안 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미 감염된 사람, 또 하나는 뭐 회복하거나 뭐 사망해서 감염 위험에서 벗어난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서 이 세 가지들이 어떤 역학관계를 만족하면서, 어떤 조건들을 만족하면서 이 감염병이 확산해 나갈지를 간단하게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이미 감염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줄어들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면은 아직 감염이 안 된 사람도 감염될 거니까,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이미 감염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미 감염된 사람은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직 감염이 안 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늘어날 거고, 이미 감염된 사람이 많이 있으면은 더 많이 증가하진 않겠죠. 이미 어느 정도 100명 중에 뭐 90명이 감염된 상태면은 뭐 아직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아직 감염이 안 된 사람이 10명밖에 없으니까 더 많이 증가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염 위험에서 벗어난 사람은 이미 감염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감염된 사람이 뭐 회복 또는 사망해서 감염 위험에서 벗어날 테니까, 그래서 감염 위험에서 벗어난 사람은 이미 감염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늘어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렇게 말로 얘기했던 것들을 어떻게 수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 어떻게 미분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S가 아직 감염이 안 된 사람이 감염이 되고 I가 되고, 이 I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R로 회복이 된 사람으로 바뀌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미분방정식을 세워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면 결국에는 감염된 사람이 영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염병이 언젠가는 종식을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아직 감염이 안 된 사람과 회복한 사람도 어떠한 값으로 수렴한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감염된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감염된 사람이 결국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SIR 모델도 좀 간단해 보이죠. 그러니까 뭐 S랑 I랑 R 변수가 3개가 있는데, 얘네들끼리 기껏해서 제일 어려워 봐야 S랑 I랑 곱한 형태만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간단해 보이지만 정확한 해를 찾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해를 그려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S고, 초록색으로 표시한 게 I고,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R입니다. 그래서 초록색으로 표시한 이미 감염된 사람은 점점 줄어들어서 없어질 거고, 아직 감염이 안 된 사람도 이렇게 보니까 어디론가 되게 작은 값으로 수렴하고 있고, 회복된 사람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미분방정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감염병이 이렇게 확산하고 있는 거를 정말로 SIR 모델만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염병이 확산할 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은 것처럼 이러한 변수들을 전부 다 보완을 해서
이 SIR 모델을 좀 더 일반화하고 좀 더 우리 현실에 잘 맞게 반영되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많이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개만 소개를 하자면은 출생률과 사망률을 고려한 모델도 있습니다. 이런 모델도 있고 또 막 감염된 사람은 뭐 잠복기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당장 누군가를 감염시키지는 않으니까 접촉군을 따로 고려를 해서 이거 접촉군을 E라고 표현해서 뭐 SEIR 모델이라는 것도 따로 모델을 개발을 해서 이걸로 전염병이 언제 종식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염병 확산 모델을 공부할 때에는 결국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언제 종식할지가 관심이 있는 거죠. 얘가 언제 종식을 할지 이런 걸로 연구를 하기도 하고, 또 백신을 맞은 사람을 고려한 SIRV 모델도 있고, 또한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까지 고려한 모델. 그러니까 뭐 서울에서 일어난 뭐 이런 서울에서 발생한 전염병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을 공간까지 고려한 모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모델들을 개발을 해서 이 감염병이 언제 종식할 수 있는지, 뭐 얘가 어떠한 예측 양상을 보일지를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간단하게 카오스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카오스 현상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뭐 유명한 말이 브라질에서의 한 나비의 날갯짓이 텍사스의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는가.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 나비의 날갯짓이라는 것 때문에 나비 효과라는 말이 처음 생겼다고 들었는데, 이 카오스 현상은 또 우리가 좀 자조적으로 하는 얘기가 장기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날씨 같은 것도 우리가 뭐 주간 예보 이런 거를 보긴 하지만 좀 날짜가 다가올수록 일주일 뒤에 날씨를 예측할 때 점점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좀 더 예측한 게 처음에 예측한 거랑 달라지기도 하죠. 좀 더 정확해지는데, 그래서 장기 예측 불가능은 내일의 날씨를 알기 위해서는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의 날씨를 사실 결정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다 고려를 해서 계산을 하면은 그 계산하는 시간이 일주일이나 걸리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죠. 내일의 날씨를 알기 위해서 7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그리고 카오스 현상을 또 제일 대표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초기 조건이 아주 조금만 달라져도 큰 결과값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엄청 비슷한 곳에서 출발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얘네가 너무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카오스 현상을 기술하는 방정식이 또 있는데, 이거는 1963년에 로렌츠라는 기상학자가 대류 현상을 기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미분 방정식을 제안을 했습니다. 얘도 어떻게 보면 조금 간단해 보이죠. x, y, z 변수는 3개가 있고 얘네들끼리 뭐 빼고 x, y 곱하고 이 정도밖에 없는데 얘도 되게 복잡한 어떤 행동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간단해 보이는데 해를 정확하게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컴퓨터의 도움을 이용을 해서 해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래프를 그린 게 오른쪽에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보면은 나비 모양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아마 뭐 텍사스에서 나비 날갯짓, 나비 효과 이런 말들이 아마 이 방정식의 해가 나비 모양처럼 생겨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뭐 추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렌츠가 제시한 이 간단한 이 미분 방정식이 카오스 현상을 보인다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카오스 현상이 뭔지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거에 대한 그래프를 보면은 카오스 현상이 대충 뭔지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그림을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카오스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이겁니다. 처음에 여기서 출발했던 입자가 저 미분 방정식의 해라면은 얘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속 돌고 있어서 평생 여기서 돌고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튀어나가서 또 딴 데 갔다 오고 또 돌다가 또 다른 데 갔다 오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두 가지 입자인데, 처음에 이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지금은 거의 같은 곳입니다.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이 두 점이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얘가 되게 비슷한 곳에 있으면은 얘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도 계속 비슷한 곳에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저 카오스 현상을 보여주는 미분 방정식의 해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되게 비슷하게 움직여서 빨간색, 파란색이 거의 겹쳐져서 보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아직까지는 계속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제 좀 서로 달라지죠. 서로 막 자기 멋대로 이제는 처음에 가까웠다는 게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서로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좀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얘네 둘 사이의 거리에 대한 거를 또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 가까우니까 0에 대한 값이 있는데 얘가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 이거에 대한 거리에 대한 함수를 그리려고 하니까 엄청 값이 커지겠죠. 그래서 얘네 그래프를 보면은 처음에는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의 0이다가 그러니까 처음에 가까이에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계속 가까이에 있다가 점점 이렇게 막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막 거리가 엄청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기도 하고 뭔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수학적으로 잘 가다듬어서 카오스 현상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나비 모양을 관찰할 수가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그 숫자 값들을 파라미터라고 부르는 매개 변수 값들을 잘 변형시키면은 나비 모양 말고도 이렇게 뭐 예쁜 여러 가지 모양들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오스 현상이 아까 미분 방정식에서 관찰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수열의 점화식에서도 이러한 카오스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한 그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로지스틱 인구 모델이 있었죠. 로지스틱 인구 모델은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었죠. 함수의 그래프도 찾고 함수가 정확하게 지수 함수꼴로 나타나는 것도 알았으니까 얘는 카오스 현상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행동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로지스틱 인구 모델을 수열의 점화식으로 바꿔서 놓고 생각하면은 요 점화식으로 바꿔진 이 이산적인 로지스틱 인구 모델은 카오스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수열의 점화식에서는 더 어떤 복잡한 뭔가가 숨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우리가 자연 현상 중에서도 제가 좀 더 공부를 하고 있는 군집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집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개개인이 상호작용을 해서 어떤 특정한 패턴을 만들어내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아까 박테리아처럼 어떤 박테리아가 한 곳으로 모이거나 아니면은 철새들이 무리지어서 이동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뭐 반딧불이의 반짝임 주기가 같아지는 현상, 철새가 무리지어 이동하는 현상, 박테리아가 먹이를 향해서 한 곳으로 모이는 현상, 또는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수영하는 현상, 아니면 심장박동 주기가 같아지는 현상,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군집현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군집현상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는 이 현상을 어떤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수식으로 잘 나타내고 뭐 예측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런 우리가 자연 현상에서 관찰하고 할 수 있는 현상들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모델링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모델링을 한다면은 뭐 어떤 장점이 있는지, 뭐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얘네가 왜 모이는지에 대한 이유를 조금 설명해 줄 수가 있고, 언제 모이는지, 얘네 뭐 항상 모이지는 않을 텐데 언제 모이게 되는지, 뭐 모여서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예제가 있는데 A의 입자의 위치를 뭐 X라고 하고 B라는 입자의 위치를 Y라고 했을 때 얘네가 서로 끌어당긴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A라는 입자의 뭐 X라는 위치에 있는 입자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Y라는 위치에 놓여져 있는 입자 B를 끌어당기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간단하게 이런 미분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고 이 미분 방정식을 잘 푼다면은 결국에는 얘네 둘 사이의 거리가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입자들이 서로 끌어당긴다면은 결국에는 얘네가 한 곳으로 모인다는 것을 이렇게 간단한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가지 미분 방정식 아니면 모델들을 소개를 할 텐데 이것들을 뭐 이런 것들을 이런 물리량, 이런 수학적인 대상을 이용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널리 알려진 모델은 일본의 물리학자 요시키 쿠라모토라는 사람이 1975년에 제안한 쿠라모토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타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주로 각도를 세타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얘도 또 원 위를 움직이는 입자니까 결국에는 각도가 중요한 거죠. 그 원 위를 돌고 있으니까 우리가 원 위에 있는 점을 좌표 평면 위에 올리면은 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나타내는 것처럼 각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각도를 세타로 표현하고 시간 t에서의 j2번째, 그러니까 입자가 총 n개가 있을 텐데 그 뭐 물고기가 뭐 n마리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좀 일반적으로 뭐 100마리, 뭐 1000마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n개의 입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중에서 특별히 j2번째 입자의 위치를 세타 j라고 하고, 얘네들이 오메가 j라는 속도로 각각 다른 속도로 이 원을 돌고 있습니다. 원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돌고 있는데 얘네들 사이에 어떤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서로 속도를 조절해 나가는 상황이에요. 어떤 애는 뭐 1이라는 속도로 돌고 있고 어떤 애는 2라는 속도로 돌고 있을 때 얘네 둘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면은 조금 빠르게 돌고 있던 애가 좀 느리게 돌려고 할 거고, 좀 느리게 돌고 있던 애가 옆에 있는 애가 빠르게 돌고 있으니까 얘도 빨라지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이 반영된 모델을 생각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쿠라모토 모델에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려고 하냐면 입자들의 위치가 서로 같아질까? 아니면은 입자들의 속도가 서로 같아질까? 그러니까 얘네가 뭐 어떤 상황에서 이런 군집 현상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쿠라모토 모델에 대해서 방정식을 세워보면은 이렇게 이 사인 함수가 들어가 있는 모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방정식에 대해서는 조금 복잡하니까 얘기를 하지 않기로 하고, 진짜로 이 방정식을 우리가 손으로 풀 수는 없으니까 그림을 몇 가지 그려보면서 얘네가 진짜로 동기화 현상을 보여주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처음에는 입자들이 이렇게 원 위에 그냥 흩뿌려져 있습니다. 주황색으로 표시한 원 위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입자들이 지금은 자기 멋대로 뿌려져 있는데, 이 쿠라모토 모델을 따른다고 한다면 이 입자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면은 한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해보면은 얘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것도 그려볼 수가 있냐면, 얘도 처음에는 이렇게 자기 멋대로 이렇게 흩뿌려져 있는 입자들인데 얘네는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 속도가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은 뭐 좀 빨리 일어났는데 처음에는 얘네가 자기 멋대로 돌고 있다가 어느 정도 잠시 후에는 같은 속도로 원을 돌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기 멋대로 좀 돌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얘네가 어떤 일정한 모양을 이뤄가면서 원 위를 이렇게 계속 돌고 있는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쿠라모토 모델을 이용한다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곳으로 모이는 현상을 모델링할 수가 있고 같은 속도로 돌고 있는 것도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쿠커스메일이라는 모델인데, 이거는 2007년에 쿠커라는 수학자와 스티븐 스메일이라는 수학자가 만들어낸 모델인데, 여기서는 입자의 위치랑 속도에 관한 모델입니다. 아까는 원 위를 돌고 있는 입자들의 위치만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입자의 위치랑 속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언제 철새들이 무리지어서 이동을 할 때 철새들끼리 위치가 같아지진 않죠. 대신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얘네가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 떼들도 얘네들의 위치가 같아지는 건 아니지만 얘네들이 돌고 있는 속도가 같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몇 가지 그림을 그려봤는데 몇 가지 패턴을 이뤄가면서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처음에는 이렇게 좀 뭐 뭉쳐져 있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패턴을 이뤄가고 있어요. 주황색에 있는 입자들은 원을 이뤄가고 있고 가운데에 있는 파란색 이 동그라미들은 원의 이 직선을, 이 지름을 표시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원이 완전하게 그려지진 않았지만 입자의 개수가 많다면은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아까 소개한 쿠커스메일 모델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고, 또 다른 예로는 얘네가 처음에는 이렇게 뭐 맘대로 있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개의 동심원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에 주황색에 있는 거는 안쪽에 있는 원을 만들어내가고 있고
바깥에 있는 파란색으로 표시한 애들은 바깥에 있는 원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저희가 점점 이 조절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뒤에는 이렇게 동심원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드론 모양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얘네가 어떤 특정한 모양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스웜 스피어 모델이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평면 위를 움직이는 것들을 생각을 했는데 특별히 구면 위에 있는 애들도 우리가 잘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은 구면 위에 이렇게 흩뿌려져 있는 입자들인데, 얘네가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 구면 위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저 멀리 있던 애들도 한 곳으로 모이는 것도 관찰할 수가 있고, 또 얘네가 이렇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서 하나는 북극, 다른 하나는 남극으로 가는 것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또 뭐도 할 수 있냐면, 얘네가 이렇게 막 돌고 있다가 얘네들끼리 이렇게 한 점으로 모이는데 결국은 모여서 이 적도를 돌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다 이 방정식을 조절을 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현상을 잘 관찰해서 얘도 이런 것도 미분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또 얘는 원 위에 흩뿌려진 입자들인데 서로 같이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서로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얘네들끼리 서로 밀어내다가 결국은 적도를 이렇게 돌고 있는, 그러니까 뭐 인공위성 같은 걸로 예로 들 수 있겠죠. 인공위성들끼리는 이렇게 모이면은 안 되니까, 그럼 충돌하니까 얘네들끼리 서로 멀리 떨어지게끔 해서 이 적도를 돌게끔 하는 것도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자연 현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수학을 이용해서, 특히 그 중에서도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잘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좀 강력한 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을 관찰해서 그 특징을 잘 포착해서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내고 나면 우리가 그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라든지 이 현상이 결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될 건지에 관한 예측도 우리가 수학을 이용을 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은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